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이슈 따라잡기 시간이고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준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축하할 일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가 인터파크에서 종합 1등을 했습니다. 박수! 저희 4대 메이저 서점이 있습니다. 교보, 예스, 알라딘, 그 다음에 인터파크인데 나머지는 한 2등 정도 다 하시고요. 드디어 김영하 작가를 물리치고 그 어렵다는 그래서 인터파크에서 종합 1위를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책 많이 읽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 트럼프와 시진핑이 아주 그냥 요즘에 난립니다. 근데 은근히 우리가 두 개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요즘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심한데, 일단 좀 궁금한 게 그런 안에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도 있지만 일단 둘 중에 누가 유리한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누가 지금 더 유리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오늘 박사님께서 한번 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죠. 절대적으로. 그렇군요. 예, 그 이제 경제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기준으로 놓고 다른 나라를 좀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보면서 일본 기업들 수출 부양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일본이나 미국 모두 다 내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수출 비중이 무려 적을 때 40%, 높을 때 60%. 우리는 수출 국가고요. 네. 네,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한 14, 16%. 우리 기본적인 생각하고 매우 다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수 국가죠. 미국과 일본은 내수 국가. 예, 내수 국가. 우리나라랑 다르다. 예, 그런데 비해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수출 중심의 국가들이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한 40%, 50% 사이인데 더 문제가 그 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이 30%대라는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게 어떻게 소비, 뭐 그 다음에 투자,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이 선진국은 70%, 80%인데 중국은 30%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죠. 그 소비자들이 소비할 만한 게 나라에 없거나, 그러니까 수입 시장에 개방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심한 불평등한 나라들일수록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죠. 소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 미국이 한 20조 달러, 중국이 예를 들어서 GDP 기준으로 해서 뭐 한 12조 달러, 10조 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 아니냐? 또 구매력으로 따지면 뭐 넘어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소비 시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그러니까 유효하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에서 퇴출까지 된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되게 폐쇄적이며 어떤 법령이나 그런 거 없이 어떤 기업을 배제시킬 수 있는 언포멀한 비제도적인 어떤 차별까지 존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중국 GDP가 그런데 미국의 3분의 2 수준 또는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GDP는 뭐다? 투자다라. 보면 내수 시장은 작은데 지금 민간 소비는 되게 작다 그랬는데 투자가 많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내수로 절대 소화할 수 없는 과잉 공급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이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수출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자와 제조업에 대한 어떤 집중.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제 제조업을 비롯한 건설을 이쪽에서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한 35% 된다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보통 대외 의존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좀 중국과 미국 사이가 좀 격정적으로 나는 예, 거죠. 예.
미국은 내수 국가이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랑 교육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진짜 무섭네요. 예, 그래서 뭐 중국이 히토류 그러는데 그 아시겠지만 일본과의 교역이나 이런 거에서 보복하기 위해서 히토류 수출 금지하고 그랬는데 그 처음에만 고생 좀 했지 일본 기업들이 다 히토류의 다른 수입 출처들 이런 걸 밝혀내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내면서 히토류 가격도 급락했던 거 2012, 13년에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비대칭 상황인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는 거. 뭐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그 중국 입장에서는 더 심한 보복을 당할 테니까 예. 또 그 전 세계 글로벌 연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45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 들고 있는 게 1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거 다 판다 그러면 한국의 뭐 국민연금, 일본의 GPIF 또는 노르웨이 석유기금 같은 데서 다 사들이겠네. 와 이거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어. 어. 야 정말 이거는 뭐 절호의 기회다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충격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 더 수요가 몰리는 게 미국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깊은 시장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그 수요자들의 호가가 각 호가마다 막 수십억 불이 다 걸려 있는 그렇죠. 그런 깊은 시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있는 걸 그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면 미국이 타격을 받는다. 뭐 처음엔 받겠죠. 그러나 그 뒤 대안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전쟁 전에 쓸 그렇죠. 핵무기 쏘기 전에 네. 써야 되는 수단이지 그걸 쓸 수 있겠냐. 또 쓴다 하더라도 더 피해본 사람이 미국일 것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미국이야 거죠. 잠깐 금리 올라갔다가 일시적인 금리 상승은 사실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데 그렇죠. 비해 예. 미국이 이제 뭐 그럼 더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중국 입장에서 이게 뭐 참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우리가 생기는 거죠. 야, 이건 뭐 미국이 그동안 엄청 참았네라는 걸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GDP가 전체 이제 그 대비해서 수출 수입에 대한 어떤 적자 이런 것들이 미국이 크다 그랬는데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얼마였냐면 작년에 4,192억 불.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300조 정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20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큰 거 우리 보이죠. 입장에서 엄청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만성적인 대중국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미국은 왜 중국에 대해서 내버려뒀냐 이 궁금증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그 아주 슈퍼스타 이 경제학계의 슈퍼스타인 데이비드 아우터 교수라고 해야 될지 오터 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우터 교수님이 쓰셨던 재밌는 논문의 그림을 뭐 동영상에서 한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야기하자면 그런 자유무역 그 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습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잃어버린 일자리 수가 적게 잡아도 80만 개. 많이 보면 한 200만 개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이런 정리해고가 발생했던 지역들이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등 그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적인 주에서 이런 그 큰 손실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쪽 주에 있는 사람들, 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습 속에서 일자리 잃어버리고 기업들이 철수했던 데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지난번 선거에서 높았고 또 이렇게 지금 중국을 때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나쁘지 않은 최근 보니까 좀 더 올랐더라고요. 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큰 피해를 봤는데 왜 지금 때리냐? 첫 번째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번에 당선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도 꽤 있었을 텐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중국 쪽 문제, 미국 쪽 문제를 우리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오늘 그걸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찾아본다면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됐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2016년 데이터까지밖에 아직 없긴 한데요. 전체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에서만 본다면 중국이 얼마 정도 출원을 하냐면 120만 건 정도를 출원해서 세계 1위입니다. 물론 발명 신한 특허 뭐 이런 아주 핵심적인 특허나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은 적어요. 아직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국 입장에서 어쨌거나, 기술 자립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되고 특히 뭐 안면 인식 사람들에 대한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이라든가 네. 머신러닝, 자율주행, 또 전기차 등등 여러 가지 핵심적인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 주제 또 사실이다, 그게 그거는. 또 그게 안타깝게도 독자 기술도 있지만 상당한 기술 도둑질을 내지만 카피에 우리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써도 되죠? 차이슨 이런 이야기. 영국의 대표적인 가전회사, 맞아요. 뭐 그 네, 날개가 맞아요. 없는 선풍기라든가 드라이어 이런 걸 생산하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랑 너무 똑같은 디자인이나 또는 그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아니,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놀라는 게 전 게임 관심이 있으니까 게임은 거의 똑같던데요. 뭐 아예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 가면 그 페이스북 접속되나요? 안 됩니다. 네, 유튜브도 또 안 되고. 구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자기네가 생산한 물건은 미국에 마음대로 수출하면서 그렇죠. 미국이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서비스 IT 쪽인데 이런 쪽의 기술이나 또는 영업에 있어서 차별적인 그러니까요. 또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술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뭐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후진국이던 시절에 받았던 대우를 그대로 하면서 경쟁력이나 경제의 규모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슷한 행동들을 보이고 특히 중국 기업들, 국영 기업들에 주는 그 보조금, 그 사실상의 보조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명목 성장률이 한 9에서 10% 정도를 그동안 성장했는데 대출 금리가 4%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공정 경쟁이 안 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영 기업들한테 지속적인 보조금을 그러니까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공정 경쟁 자체도 없었지만 민간 기업이라고 포장된 기업들 중에 상당수도 국영 기업 아니냐라는 의혹을 뭐 대표적인 게 후아웨이 같은 그런 기업들. 그 보고서 보니까 뭐 연관된 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냥 그 국가통신산업 부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해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민간과 국가가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방 관련돼 있는 기술에 예민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예민 안 하기가 힘들겠네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중국의 문제를 딱 놓고 보면 야 이거 너무한다. 더 나가서 차세대 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 2차 배터리 또는 자율주행, 뭐 5G 같은 핵심 부분에서 이거 놔두면 나중에 위협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서서히 이제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2018년에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본다면 대국 굴기라고 하면서 외부적인 팽창을 나서고 또 이런 행동들을 공공연하게 한 게 1, 2년 된 일은 아닌데 이 문제가 됐다라는 건 최근에 이제 참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생겼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중국 관련돼 있는 보복이라든가 이런 걸 조치해 더 나가서 미국 의회가 지금 여소야대거든요. 하원이 아직 역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관련돼 있는 각종 기업들에 대한 제재 법안들은 다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힐러리가 됐더라도 이런 식의 공격은 아니었었겠지만 대신 더 민감한 문제, 중국이 더 취약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인권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문제들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힐러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처럼 무역 분쟁의 스타일이 아닌 다른 쪽으로의 분쟁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일으켰던 당은 민주당입니다. 앤드류 잭슨. 그러네요. 그죠? 멕시코 전쟁. 그 다음에 세계 1차 대전 우드로 윌슨.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1962년 베트남 전쟁 케네디. 모두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중요한 전쟁들은 민주당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금이 어떤 그 느낌은 어떻게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여당 야당을 하고 있는 거지. 국익이랄까요? 그 자신의 국익을 똘똘 잘 뭉치네.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특히 전쟁 문제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카터의 특사 파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실제로 1990년대 네. 한국 전쟁이 2차 한국 전쟁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클린턴 행정부입니다. 예, 어디는 낫고 어디는 못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는 국익에 따라 그리고 공격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이니까 자유무역에 대한 좀 반대 입장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 대한 이런 관세 보복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만약 힐러리였다면 훨씬 더 민감한 문제로 아마 붙었을 거고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이 더 난처할 수도 있는 공격거리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트럼프는 또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 힐러리스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신념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파트너 중에 혼자서만 근데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 박수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이 그 전에부터 이제 대국 굴기 1대1로 이러면서 주변의 나라랑 다 마찰이 한국이랑 사드 보복, 일본이랑 센카쿠 열도 사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만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하고 그렇죠. 있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남사군도 문제들까지 해서 주변 나라랑 모두 강한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트러블메이커 느낌. 그 파워를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그 중국의 문제들이 있었던 반면 반대편 쪽에서 이제 미국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막 만신창이가 됐죠. 네. 더 나가서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큰 사고를 쳐놨죠. 기억나세요?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찾으러 그렇죠. 네, 그렇죠. 이라크 갔다가 이라크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옆에 시리아의 IS 문제까지 네, 맞습니다. 그 직후에 터졌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들이 재앙으로 되면서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거기 그렇죠. 수십만 명의 네. 군대가 파견된 상태에서 경제는 망가졌는데 군인들은 해외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금융개혁, 뭐 공적자금 네, 투입하고 네. 경제를 한참 살려놓고 마지막 임기 후반에 어떤 일을 했나 기억나십니까? 쿠바, 이란, 이라크 세 지역 모두랑 문제를 해결하고 퇴임하죠. 첫 번째가 이라크에서 군 철수했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기억나십니까? 이란이랑 관계 개선하고 그렇죠. 쿠바랑도 외교 그렇죠. 관계.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트러블이 될 나라들을 다 어떻게 본다면 해결을 한 거죠. 왜? 이제 문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됐다. 이제 드디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러한 충격 이런 것들 특히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부시 정부가 해놨던 죄송합니다. 참 끔찍한 어떤 실패를 다 혼자 설거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몸을 떨쳐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셰일 오일 혁명입니다. 예. 셰일 오일 혁명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이전에는 그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볼 때 미국이 항상 통행로, 세계 안전 이런 걸 보장하고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죠.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중동에 굉장히 이해가 컸던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산 원유의 안정적 공급 없이 산업의 발전, 장기적인 수급은 안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동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그 비용을 많이 쓰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 연합군 만들어서 되도록 해결을 했습니다만 셰일 오일이 점점 더 생산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드디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키고 미국산 석유 생산량이 세계 1위가 돼서 이제 그렇더라고요. 자급자족을 넘어서서 미국이 다른 나라로 이제 에너지 수출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혁신이 빠르게 석유 생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셰일이라는 게 개발비도 다른 기존의 유정에 비해서 월등히 작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산 셰일의 좋은 점이 뭐냐면 소비처 근접한 곳에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갈등은 좀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최근에 기술의 개선들 속에서 그 셰일 오일 그런 것들이 치명적인 환경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지하수 오염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초창기도 좀 나오다가 최근에. 뭐 수도꼭지 열렸는데 뭐 불이 나온다. 근데 그 다음에 쏙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실력이 없었던 거죠. 점점 더 생산성이 향상되고 숙련 수준이 개선되는 가운데 이 석유 생산의 이제 BEP라고 하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제
변동비 커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레벨까지 떨어지는 유가가 예전에는 60불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40불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세일 오일 혁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그 어마어마한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혁명이 벌어지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수많은 함대, 8개 함대를 배치를 하고 특히 지중해와 중동 지역에 2개의 함대를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통행로드를 보장하고 그 모든 곳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죠.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간섭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 우리에 대해서 저렇게 불평등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평화를 위해 또 에너지도 전 세계 있고. 교역의 활성화라든가 뭐 이런 어떤 대의가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볼 때 미국이 다른 나라 전 세계의 일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돈 내놔라라고 방위비 분담해라 또는 철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해보는 그 협상이 아니라 현실일 수도 있겠구나.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 상대가 뭐 보복을 하려고 그래도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는 교육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라고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또 군사력은 가지고 뭐 협상하는데 자기 유리한 카드를 너무 많이 갖고 있네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중국이 때릴 수 있는 카드가 아까 이야기했던 히토류와 미국 보유한 국채 매각인데 그것도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딱 사이즈 그리고 봐도.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류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 너무 심각한 공해 물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생산이 하고 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다른 나라가 없어서 생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 뭐 얼마 전에 전기차에 코발트 이슈 있었는데 그거 쏙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단일한 어떤 제품 품목들에 대한 전환 비용은 분명히 생기지만 저거를 도저히 앞으로 믿을 수 없고 저 기술, 저 원재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산업에 해가 되거나 경제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건 전환을 그렇죠. 다소간의 비용을 들이고 나서 전환해버리면 이제 오히려 그 가격은 폭락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우울한 이야기지만 미국이 그 변화가 두 군데에서 있었다. 첫 번째는 2008년 발생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해버렸고요. 더 나아가서 에너지 독립 국가가 돼버렸다. 이제 옛날처럼 우리 그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에서 제가 브레튼 우즈 협정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예. 너네는 자유롭게 그 교역을 해. 우리가 통행로를 보장해줄게. 라고 했던 마음씨 착한 그런 이제 의도는 있었죠. 예. 바로 뭐냐 하면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소련군을 막아주기 위해서 서부 전선에서는 독일, 동부 전선에는 일본인을 키워서 이 둘이 일단 먼저 1차 방어벽을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일단 육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뒤 시간을 두고 우리가 보복해주겠다. 라는 게 미국의 일차적인 어떤 군사 방어 전략이었다면 1990년 러시아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아요. 이제 중국도 뭐 대국 굴기 그냥 큰 나라로 일어서겠다고 그러지만 사실 군사력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특히 그 해군력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미군이 또는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같이 살아보자라고 했었던 그 긴 70여 년에 걸쳤던 긴 어떤 정책 기조들의 변화의 국면에 중국이 그걸 미처 인지 못하면서 늘 하던 대로 괜히 뭔가 큰 변화를 내가 알고 있어서 기분 좋은 느낌.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렇지만 지금 큰 의외로 정말 역사의 큰 변곡점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고 다음 대통령이 또 다른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무역은 경제 전체로 본다면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에 입각해서 좀 실리를 챙긴 다음에 다시 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앞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개개인의 캐릭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행동이 모두 합리적인 정확한 의사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개인의 캐릭터로 이 문제를 해석하기보다 중국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변화, 반대편에 미국에 있었던 변화들을 놓고 본다면 급박한 문제의 위기로 갈 가능성은 뭐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이제 그 최근에 그런 여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상대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도 들고요. 더 나가서 이 협상의 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국도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이렇게 시장 개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중국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적재산권, 특허권 그리고 경제 경합 정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제들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협상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일단 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예, 예. 그렇게 합리적이면 역사적으로 그래, 전쟁은 맞아요. 없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두 나라 모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쟁을 통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나라 사이에 보이는 이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간극, 왜 이렇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뒷배경, 맥락적 사고를 하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저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된 그것도 우리 뼈덕자 여러분이 어떤 분은 뼈덕자 영상 중에 최고라는 분도 계셨었어요. 오늘도 보시면 우리가 언론을 보면은 당연히 미국이 좀 세다 요 정도만 있지만 그래도 중국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미국의 협상 카드와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그걸 보면은 더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힘 차이가 확실히 좀 나니까. 네, 그래서 차이가. 이제 중국이 명예롭게 좀 이렇게 그 협상장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좀 트럼프 정부의 좋은 전략일 텐데 이렇게 해줄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뉴스 쏟아지고 있고 뭐 포털 메인에 막 뜨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기사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큰 흐름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기사를 보면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는가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과거부터 쭉 이게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가 큰 변화인데 과거를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역사를 알 필요도 이것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